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경남 창원에 반송 아파트라고 있었습니다. 꽤나 규모가 큰 5층짜리 주공 아파트 단지였고 지어진 지 30년 좀 넘어서 재개발이 되어서 지금은 더 크고 높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죠. 중학교 때까지 저는 그곳에 살았었고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어진 아파트라 그런지 단지 내에 우물도 있었고 보일러도 연탄 보일러였습니다. 아무튼 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 여름 때였습니다. 그때 집에 친척들이 제사 때문에 우리 집에 다 모여 있었고 그 당시에는 12시에 제사를 모셨기 때문에 다들 제사 음식 먹으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어른들이 심심하시다고 화투를 치시려는데 그때 집에 화투가 없어서 저보고 하나 사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돈을 받아 들고 집 밖으로 나왔는데 슈퍼까지 가려고 하니까 조금 고민이 되더군요. 가로등이 있는 밝은 길은 디귿자 모양으로 뺑 돌아가야 했고 직진으로 질러 가려면 아파트 두 동 사이로 잔디밭을 지나야 하는데 거기가 가로등도 없고 굉장히 어둡고 무서웠거든요. 근데 일단 빨리 갔다 오려고 직진으로 그 잔디밭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저기 앞쪽에서 약한 불빛이 보이고 고기 굽는 냄새 같은 게 나더군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다가가 보니까 불빛 하나 없는 그 잔디밭 위에서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 잔디밭에 둘러앉아 석쇠에 생선을 구워 먹고 있더군요. 그래서 이 시간에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싶기도 했지만 급한 마음에 바로 앞 슈퍼로 들어가 황급히 화투를 사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그 잔디밭 쪽으로 갔는데 아까 보였던 그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도 일단 집에 가자 싶어서 집에 와서 한번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제가 화투를 사고 나와서 그곳으로 갈 동안 불판이며 음식이나 도구들을 정리하고 거기를 그렇게 깔끔히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이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쓸데없는 소리 말라시더군요. 어쨌든 제사를 무사히 마치고 그 다음날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어머니께서 너가 어제 봤다던 거 좀 자세히 말해보라고 하셔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 7, 8살쯤 되는 남자애랑 그의 엄마 아빠로 보이는 가족이 잔디 위에서 생선을 굽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무릎을 탁 치시면서 되게 안타까워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잔디밭 앞동에 사는 가족이 지리산 계곡에 놀러 갔다가 단체로 물에 빠져 죽었다면서 어제 단지 내 무당집에서 제를 올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어제 지나던 그 잔디밭 쪽 1층, 그러니까 생선을 굽고 있던 그 자리 바로 뒤가 무당집이었어요. 단지 내 무당집은 그 집이 유일했고 우리 앞집에서도 3, 4살 정도 되는 어린애가 어느 날 갑자기 개흉내를 내면서 막 네 발로 다니고 개 짖는 소리도 하고 해서 그 무당이 굿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 가족도 굿하는 걸 지켜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굿을 마무리할 때 그 집에서 쓰던 칼을 흰 천으로 묶어서 현관 쪽으로 던지던데 그 칼끝이 집 밖으로 향하면 귀신이 나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필 그 칼끝이 우리 집 쪽으로 향해서 어머니가 그 무당에게 항의하니까 우리 집에서도 간단한 굿을 하고
칼을 던지고를 반복해서 결국 밖으로 귀신을 쫓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후로 그 애는 점점 정상으로 돌아왔고 저희 가족도 별탈 없이 한 1, 2년 정도 더 살다가 이사를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본 그 가족이 지리산에서 죽은 그 가족이 맞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때 제가 본 그들의 모습과 생선을 구우며 나던 그 비릿한 냄새는 아직도 선명하고 가끔씩 꿈에서도 나옵니다. 제 불알 친구들 중에는 별명이 매자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자로 매를 하도 많이 맞아서 매자라고 별명이 붙여졌죠. 지금 이 이야기는 제 불알 친구인 매자의 어머니께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2006년 8월 중순 여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가 방학이었는데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하던 중이었죠. 제가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었는데 반에서 12등 안에만 들면 무조건 보충 수업에 강제로 참석하도록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맨 뒷자리에 앉아서 매자 이놈과 지겨운 보충 수업 때우느라 엄청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역시 그 지겨운 보충 수업을 매자와 함께 잡담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이 매자 이놈이 대뜸 나 하마터면 못 태어날 뻔했다? 그거 몰랐지?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미친놈이 더위 먹었나? 하고 생각을 했지만 지겨운 보충 수업을 버티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한번 물어봤죠. 그러자 그놈이 이야기하길 매자의 어머니께서 매자를 임신했을 때 꿈을 꾸셨다나?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매자 어머니께서 방 안에서 옷을 짜고 있었대요. 그런데 누가 갑자기 매자네 집 대문을 막 쿵쿵거리더랍니다. 그래서 매자 어머니가 누구세요? 하고 묻자 대문 밖에서 막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신 어머니가 대문을 열어보니까 웬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한 10명에서 10명 정도? 되게 환한 얼굴로 문을 막 흔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매자의 어머니가 놀라서 뒤로 나자빠지니까 대뜸 하는 말씀이 자기들이 너의 오랜 조상이라고 지금 임신한 그 아이를 낳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자 어머니께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당장 나가라고 막 고함을 치셨대요. 그게 조상인지 뭔지 자기 알 바도 아니고. 그러자 문을 잡고 흔들던 그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매자의 어머니를 막 끌고 나가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매자 어머니가 막 울면서 버티고 있는데 그 사람들 무리 속에서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앞으로 조용히 나오시더니 다들 그만합시다 하면서 매자의 어머니를 사람들 무리에서 떼어놓으시고 조용히 대문을 잠그셨대요. 할머니께서는 어머니를 안심시킨 다음에 따뜻한 밥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할머니의 무릎을 베개 삼아서 담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꿈속에서 왜 이렇게 추운지 말하는 내내 입에서 계속 김이 모락모락 났더래요. 그 추운 느낌이 너무도 생생해서 꿈에서도 자기 몸이 벌벌 떨리는 게 느껴졌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가 자기를 퍽 치면서 비로소 꿈에서 깨어났대요. 매자의 어머니가 꿈에서 깨서 옆을 보니까 매자 아버지께서 어디서 나타났는지 어머니의 손을 꽉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눈빛은 마치 미친 사람을 보듯 잔뜩 커져 있던 채로 막 초점이 흔들리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대뜸 미쳤어? 당신 어쩌려고 이래? 진짜 미쳤어? 이러며 계속 화를 냈다는 거예요. 매자의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나타나서 화를 내는 남편이 못마땅해서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러는데? 하고 물으니까 아버지께서 지금 당신 저수지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고함을 치더라는 겁니다. 매자의 아버지께서는 출퇴근을 항상 자전거로 하셨는데 그날따라 퇴근을 일찍 하고 싶어지더랍니다. 그런데 매자네 집을 가려면 그 저수지 하나를 지나쳐 가야 했는데 저 앞쪽에 저수지 중간에 누가 막 손을 앞으로 휘휘 휘저으면서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세히 보니까 매자의 어머니였던 거죠. 그 이후로 매자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서 동네에서 굿이라는 곳은 다 받고 매자의 아버지도 일찍 출퇴근하는 일이 더 잦아지셨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끝낸 매자가 어쩌면 난 태어나선 안 될 놈이었나 봐? 이러고서는 실실 쳐 쪼개는데 이 미친 새끼 하면서 얼굴에 니킥을 꽂아버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나온 부대는 근무가 엄청 많았습니다. 탄약고 근무에 불침번 근무, 게다가 위병 근무까지 많은 근무에 우리 모두는 엄청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근데 작업 진짜 짜증납니다. 내가 어디 노가다로 팔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것도 한 달에 몇만 원에. 그러던 어느 하루였는데 그때 낮에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부대 내에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바로 앞에는 보기에도 엄청 오래돼 보이는 고목나무가 하나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은 주임 상사가 와서 저보고 몇 놈 데리고 거기에다가 길을 낼 거니까 가서 그 나무를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추적추적 비는 내리지 작업 도구는 열악하지. 엄청 짜증을 내면서 3명이서 톱을 하나씩 들고 가서 그 나무를 자르러 갔죠. 보기에도 엄청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 나무는 꼭 베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에 저희는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짱박아둔 소주 한 병을 가지고 와서 그 주변에 뿌리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굵디 굵은 나무가 잘 베어나 지겠습니까? 그것도 마르지 않은 생나무였는데 말이죠. 그렇게 한 반나절을 3명이서 그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한 오후 4시쯤 됐었나? 교회로 가던 군종병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부대 내 모든 작업 중지된 거 몰라요? 없는 작업도 만들어 시키는 곳이 군대인데 작업을 중지하라니 처음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직 모르는가 보네요. 오늘 작전 장교가 군 지프차 타고 사당 갔다 오다가 중간에 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운전병하고 직사했다던데 차도 완전 파손되고. 순간 머리가 띵 하면서 아무 느낌이 없더군요. 도저히 믿기지도 않고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작전 장교가 우리를 좀 많이 피곤하게 하는 장교였었거든요. 아무래도 그 나무를 잘랐던 것이 화근이었나? 하며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서 있으니까
주임 상사가 와서는 작업을 그만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몇몇 장교들만 알고 있으니까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입이 엄청 근질근질거렸지만 좀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제가 위병조장을 서게 되었는데 새벽 2시쯤 됐었나? 낮에 비도 맞고 작업도 하고 엄청 피곤했었던지 제가 위병소 안에서 깜빡 잠이 들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밖에서 입초를 서고 있던 놈 하나가 엄청 큰 소리로 8호차 작전장교님 들어가셨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야, 지금 누구라고 했냐? 하니까 작전장교님 선탑으로 8호차 지나갔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끼가 너 졸았지? 졸다가 차 놓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자 같이 근무를 서던 부사수도 똑같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리가 절대 없다고 엄청나게 갈구고 낮에 있었던 일을 걔네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자 애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그리고는 다시 위병소로 들어와서 수송부에 연락을 취했죠. 차량 출입일지 적어야 되니까 방금 들어온 차량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낮에 나갔던 차량은 8호차를 제외하고 다 들어왔고 지금은 들어온 차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다시 밖으로 나가보니 아직까지 자기들이 본 게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니면 홀린 애들처럼 약간 그런 얼굴로 서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 상황 설명을 해보라고 하니까 보통 차들이 들어올 때는 라이트를 켜고 멀리서 다가오는 것이 보이는데 그 차는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냥 안개도 끼고 라이트도 안 켜고 왔나 싶어서 작전 장교인 것만 확인하고 차를 그대로 안으로 들어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뒤에 차량 번호를 보니 분명 8호차였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날따라 작전 장교가 꼭 죽은 사람처럼 전투모를 쓴 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운전병도 이쪽으로 돌아보지도 않고 희미한 미소만 지으면서 차를 세웠다가 그냥 지나가더라네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생각하면 뒤에서 작전 장교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섬찟해옴을 느낍니다. 이건 제가 아는 선배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경남 산청, 그러니까 지리산 내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경남 산청에서 대원사 쪽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산중턱에 오래된 고시원이 하나 있습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하루는 선배가 한번 얼굴 보러 오라고 해서 직접 차를 몰고 고시원을 찾아간 적이 있었죠. 구경 삼아서 물어물어 찾아가다가 그곳에 도착하니까 저녁때가 다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고 잠시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선배가 자기가 직접 겪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나 시작하더라고요. 그 고시원에는 방이 한 10개가량이 있었고 모두 개인 독실인데 하루는 공부를 하다가 저녁때가 되어서 공부하던 책들을 그대로 놓아둔 채 밥을 먹으러 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갔다 온 사이 누군가 들어왔던 흔적이 있으면서 막 책상이 흐트러져 있고 창문도 열려 있더랍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냥
옆방 사람이 잠시 들어왔겠지 싶어서 다시 정리를 하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시간에 방에 들어가니 어제와 마찬가지로 창문이 열려있고 책상이 다 흐트러져 있더라네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찝찝한 마음에 다음 날은 저녁을 조금 일찍 먹고 이 범인을 잡아야겠다는 마음에 급하게 방으로 향했답니다. 그런데 방문 앞에서 잠시 발소리를 죽이고 심호흡을 한번 한 뒤에 문을 와락하고 열었는데 누군가 후다닥 하는 발소리와 함께 창문을 넘어 도망가는 뒷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창문가로 가서 밖을 보니까 어떤 군인 하나가 몸을 굽히고는 군화끈을 고쳐매고는 이제 뒤쪽을 한번 흘겨본 채로 산속에 급하게 도망을 가더랍니다. 너무 멀어서 얼굴은 제대로 못 봤지만 왠지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어제 있었던 일을 주인 아주머니께 이야기하면서 혹시 근처에 군부대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휴, 일을 미안해서 어째? 사실은 그 방은 계속해서 비워뒀던 방인데 내가 돈 욕심에 애꿎은 사람 하나 잡았네. 정말 미안해요. 하고 사과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몇 년 전에 한번 탈영병이 숨어서 거기 고시원까지 왔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숨겨달라고 하길래 그 방에 숨겨주고 며칠을 보살펴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 뒤 추격하던 헌병대에 발각이 되어서 고시원까지 그 사람들이 불시에 들어왔는데 숨어있던 병사가 너무 놀란 나머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창문을 넘어 산속으로 도망을 쳤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군화끈이 풀려서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따라오던 군인의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방을 비워두고 그대로 몇 년을 보낸 거죠. 근데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그때 일이 잊혀지고 괜히 방을 비워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방을 내어줬는데 그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려오는 길에 얼마나 소름이 끼치던지 가로등도 없는 그 컴컴한 산길을 혼자서 차를 몰고 내려오는 그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내려오는 내내 사이드미러 한 번 안 보고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백미러라도 보면 왠지 뒷좌석에 군인 한 명이 앉아있을 것 같고 누가 막 뒤쫓아올 것 같아서 내려오는 동안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던 기억이 나네요. 군화끈만 풀리지 않았더라면, 군화끈만 풀리지 않았더라면. 지금 생각하면 선배가 지어낸 이야기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옛날에 부산 사상구에 오래 살았던 어르신들은 전부 아는 폐가인데 여기에 온갖 귀신들이 무더기로 모여 있어서 음기가 굉장히 강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집의 구조는 디귿자 모양으로 다 부서져가는 초가집이었고 그 중앙에는 동네 사람들 10대 명이 둘러앉아도 충분할 정도로 엄청나게 커다란 나무 테이블이 놓여 있었대요. 그리고 그 나무 테이블 위로 고장난 라디오 하나가 올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의 철문이 새파란 페인트로 칠해져 있어서 파란 철문집으로 알려진 폐가였다고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 나무 테이블에 온갖 잡기들이 삥 둘러앉아
놀고 있어서인지 젊은 사람들이 담력 시험을 하러 갈 때는 절대 그 테이블과 라디오만큼은 건들지 않는 것이 국룰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저 라디오를 건드려서 크게 화를 당한 뻔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 동네 수학학원 선생님이었죠. 선생님의 당시 경험으로는 처음 들어갈 때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에 압도되기는 개뿔, 철문이 잠겨 있으니까 바로 담 넘어서 들어가서는 한 바퀴 쭉 둘러본 뒤에 나오는 김에 라디오를 한번 가볍게 터치하고 나오려고 했대요. 그래서 당시 같이 들어온 친구 한 명과 왼쪽부터 천천히 쭉 후레쉬를 비춰서 돌아보고 나오면서 이제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라디오를 이렇게 들춰보고 만져보고 했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담을 넘으려고 하는 그때 같이 들어온 친구가 갑자기 담 앞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연신 사과를 하면서 자기 무릎을 땅에다가 쿵쿵 찍어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야 갑자기 왜 이래 미친 새끼야 물으면서 정신 차려 하고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는데, 그때 친구의 표정이 마치 완전히 공포에 질려버린 사람처럼 심지어 선생님을 바라보면서도 죄송합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고, 그때 선생님의 등 뒤에서는 갑자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를 휙 하고 돌아봤더니 분명히 그 폐가에 들어올 땐 아무도 없었는데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무 테이블 위에 똑바로 서서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자마자 바로 친구를 담 위로 밀어 올려버리고 자기도 담을 넘어서 던져놨던 친구를 들쳐본 채 그 길로 미친 듯이 도망쳤고, 근처 찻집으로 뛰어들어가서 냉수 한 잔만 달라고 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마시고 있었대요. 그러자 그 찻집 주인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설마 총각들도 저 파란 집 들어갔다 나왔어? 하면서 마치 이 풍경이 굉장히 익숙하단 듯 그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귀신이 들러붙어서 막 무당집에 가고 그런 건 없었지만 선생님은 그 일이 있은 뒤로 절대로 그 집 근처로는 얼씬도 안 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동네 마당발이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주머니들한테 들은 이야기래요. 일단 우리 동네가 좀 시골 같은 곳입니다. 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뭐 그런 동네. 그러다 어느 겨울이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우리 동네방네에 치매 걸린 할머니가 집을 나갔다고 사람을 찾습니다 전단지에 현수막까지 걸어두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실종된 할머니가 봄이나 돼서야 발견이 되었는데, 우리 동네에 작은 빌라 옥상 물탱크에서 나왔어요. 물탱크 뚜껑은 반만 닫혀 있었고 할머니는 아직 겨울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자식들이 그 치매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싸우다가 그냥 죽인 다음에 나눠 갖자 하고 어머니를 살해한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를 죽인 다음에 돈을 나눠 가지고 엄마를 실종 처리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가 한겨울이다 보니까 산에 흙은 다 얼어있지, 호수나 물가도 다 이렇게 꽝꽝 얼어있고, 그래서 시체 처리를 하지 못하니까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 물탱크에 몰래 갖다 넣어놨고, 겨울엔 그나마 괜찮았는데 봄이 돼서 따뜻해지니까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그 빌라 사람들이 수돗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옥상에 올라가 봤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참고로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는 전철로 20분 거리에 있었는데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 학교 친구들한테 이걸 다 들려줬어요. 그러자 친구들 하는 말이 어? 진짜? 그 현수막 우리 동네에도 붙어 있었는데? 그거 우리 동네에서도 본 적 있는데? 너네 동네가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실종됐다고 적혀 있었어. 제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자 친구들은 뭐 서로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도 그 현수막 많이 봤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A 동네에 사는 친구는 아니다, 그 할머니 A 동네에서 실종됐다 하더라. 또 B 동네에 사는 친구는 아니다, 우리 동네 B 동네에서 사라졌다 하더라.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특정 동네라고만 적어두면 뭐 수사 범위가 좁아지니까 그냥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동네에 저희 엄마가 여기서 없어졌어요 하면서 되게 영악하게 현수막을 걸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사람이 정말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에휴, 그나저나 그 빌라에 살던 사람들은 무슨 죄야. 그 수돗물로 겨울에 김장도 담궜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등골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진짜로 그 빌라 사람들은 시체가 부패되고 있는 물인 줄도 모르고 그거 끓여서 커피도 타먹고 김장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벌써 5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번은 여름휴가 때 울릉도를 한번 가보자고 마음을 먹고 홀로 울릉도로 떠났습니다. 숙박시설에는 저랑 홀로 놀러온 남자분 그리고 커플 이렇게 4명이 묵고 있었습니다. 그날 첫날은 저녁을 다 같이 함께 하면서 그 다음날 같이 차 하나를 빌려서 울릉도를 천천히 한번 돌아보자고 홀로 놀러온 남자분께서 건의를 해서 우리는 다음날 다 같이 함께 울릉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 커플은 대학생이었고 홀로 놀러온 사람은 울릉도가 너무 좋아서 7번째나 놀러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거의 가이드 수준으로 울릉도에 대해 소개를 해줘서 저와 커플은 아주 즐겁게 울릉도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해가 어둑어둑해질 무렵 그 홀로 놀러 온 남자분께서 자기가 안 가본 곳이 있다면서 차도 빌렸으니 겸사겸사 한번 가보자고 하더군요. 커플이랑 저랑은 뭐 별 의견 없이 같이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안 가본 곳이라는 데가 산중턱에 있는 어느 정자 비슷한 거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꼬불꼬불한 산길로 차를 몰고 올라가면서 저희는 귀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꺼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명 한 명씩 자기가 겪은 이야기 또는 주변에서 들은 귀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는 섬에 귀신이 많고 그래서 뭐 제주도나 일본이나 다 그런 곳은 귀신이 많다. 그리고 미신도 많이 믿는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저는 조금 으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창밖을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 산길에 불빛은 아무것도 없고 저희 차량 불빛뿐이더군요. 울릉도가 워낙 작은 섬이다 보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그 정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30분이 넘도록 그 목적지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홀로 놀러 온 남자분께서 이상하다. 이 정도 왔으면 나와야 되는데. 자기도 여기가 초행길이라 도저히 못 찾겠다고 하더군요. 커플이랑 저는 너무 어둡고 그 산길이 위험해 보여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울릉도 산길은 경사가 제법 좀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돌리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시동이 딱 꺼지는 겁니다. 운전자나 저나 뭐 그 커플이나 왜 이러지? 이러면서 계속 시동을 다시 켜려고 했는데 소리만 날 뿐 아무런 작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천천히 뒤로 차가 밀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홀로 놀러 온 남자분께서 아까 귀신 얘기도 했고 그래서 일부러 장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표정을 보니 장난은 아니더군요.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뒤쪽을 보니까 계곡으로 빠지는 낭떠러지더라고요. 차가 슬슬 밀리면서 그쪽으로 계속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려서 차라도 밀어보려고 제가 손잡이를 잡는 순간 그때 비로소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자였던 그 남자분한테 왜 장난하고 그래요? 하고 말을 꺼내니까 그분도 굉장히 상기된 표정으로 정말 자기는 장난친 거 아니었다고 이렇게 정색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차를 돌리려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쓱 돌리려는 바로 그 순간 저희 눈에 들어온 건 울릉도의 하나뿐이라는 납골당이 보이더군요. 너무 소름이 돋으면서 정말 미친 듯이 차를 몰고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 그리고 그 남자분 커플은 정말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덜덜 떨면서 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그분의 장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도 그분은 끝까지 장난은 아니었다고, 내가 여행에서 처음 본 사람한테 이런 장난을 쳤겠냐고 그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아직도 미스테리한 사건이긴 하지만 절대 평생토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타지방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말씀드리면 다 눈치챌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사투리가 심하지 않은 지역에서 심한 지역으로 전학 간 것만 말씀드려봅니다. 굉장히 오래된 학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매점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같은 건물에 지붕도 그냥 얇은 철판 같은 거 대충 얹어놓은 그런 모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너무 덥고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도 찡찡대니까 같이 다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너 우리 학교 매점 시설이 왜 저런 줄 알아? 하면서 묻더군요. 저는 뭐 아는 바가 없으니까 왜 그런데? 하며 다시 물었죠. 그러자 그 이유인즉 우리 학교가 고속도로 휴게소 바로 옆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고속도로 휴게소로 가는 도로와 학교 사이에는 골짜기가 크게 나 있었어요. 실제로는 바리케이트 때문에 그 골짜기가 큰지 안 큰지는 잘 모르고 그냥 골짜기가 있구나, 신기하다 했던 정도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학교에 매점이 없을 시기에는 학생들이 쉬는 시간마다 휴게소로 건너가서 알감자 사 먹고 버터 오징어도 사 먹고 그랬는데
어느 날 여학생 하나가 점심시간에 알감자 사 먹겠다고 그 휴게소로 건너갔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 그런 상황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냥 화장실 갔나? 아니면 뭐 아파서 말없이 조퇴했나? 뭐 이러다가 사고가 난 며칠 후에야 여학생이 사고 난 걸 알아채고 그 학생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학생은 3일 만에 싸늘한 시체로 그 골짜기 안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교통사고가 날 때 그 골짜기 아래까지 날아갈 정도면 엄청 심하게 부딪힌 거겠죠? 근데 3일 만에 찾았을 정도면 분명히 운전자는 뺑소니였을 텐데 뭐 여기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러한 이유로 급하게 휴게소로 넘어가는 도로와 그 골짜기 앞쪽으로 바리케이트를 세우고 엉성하게나마 매점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립고등학교라서 재직 중이던 선생님께서도 이거 진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친구한테서만 들은 이야기인데요. 사실 그 교통사고 후에 여학생의 시체는커녕 사고 여부도 몰랐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실종인 줄 알고 발 동동 구르면서 여기저기 찾다가 3일 만에 한 무당에게 찾아가 물었는데 그 무당이 막 화를 내면서 왜 이미 죽은 아이를 못 찾느냐고 그렇게 역정을 냈답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 골짜기에서 아이 시체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무서운 게 분명 하복을 입은 그 여학생의 시체가 그렇게 부패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마 살아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한 때문에 눈도 편히 감지 못해서였을까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참 먹을 걸 좋아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쉬는 시간마다 매점에 가서 빵 먹고 학교할 때 나가면서 빵이랑 그 파란색 팬더 주스 아시려나? 그거 먹으면서 나가는 게 거의 고정된 일과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거 없이 빵을 먹으면서 하교하고 있었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아가, 여기, 잠시만. 이러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솔직히 갓 20살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젊었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아가라고 하니까 약간 띠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요? 저요? 이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랑 잠깐 이야기 좀 하자는 겁니다. 처음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 조금 무서웠는데 젊고 힘도 별로 없어 보여서 그냥 아니란 생각으로 괜찮겠지 하면서 그 여자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자기 앞에 딱 서니까 그 여자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네, 아가야. 이러더라고요. 물론 그때 꽤 오랫동안 좋아하던 애가 있는 건 맞았는데 그 나이 때 애들이 제일 하기 쉬운 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그냥 막 던져도 반은 맞았을 이야기라니까 뭐야, 도미거린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려고 아 예 하면서 몸을 트니까 벌써 2년 넘게 좋아했네. 코비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 하며 제가 좋아하던 그 친구 이름을 말하면서 막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저는 여중을 다녔고 그 친구는 다른 동네에 있는 남중을 다녔거든요. 심지어 학원에서 알게 된 사이라 학교나 주변 사람들은 걔 이름을 잘 모를 텐데 어떻게 알았지 싶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그 애를 좋아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어디서 들었다거나 그럴 순 없는 건데 참 이상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굴려봤죠. 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한동안 그 여자의 눈치를 보면서 머리를 굴렸는데 문득 스토커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고 솔직히 대뜸 이 사람이 무당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제가 그 애를 좋아한다는 걸 눈치채려면 제 주위를 빙빙 돌면서 저를 관찰했다는 뜻 아닌가 싶어서 급속도로 무서워졌어요. 설마 진짜 스토커라면 혹시 내 집도 알고 있을까? 그럼 집으로도 도망을 못 가는데. 저는 진짜 무서워서 빵도 다 못 먹고 그대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괜찮다고 안심하라고 하더니 자기 이상한 사람 아니고 무당인데 저한테 사특한 것이 붙어 있어서 그걸 떼주려고 부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 그때 진심 잘못 걸렸다 싶었죠. 본인을 무속인으로 주장하는 젊은 스토커. 완전 최악이잖아요. 저는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나 따라오지 말라고 막 벌벌 떨면서 그 여자를 스쳐 지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제 팔을 덥석 낚아채더니 너희 엄마는 뭐가 고맙다고 그렇게 절에 다닌다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절이요? 하고 물으니까 조상신이 노한 줄도 모르고 도움이나 받겠다고 기도나 드리고 에휴 깔깔깔깔 막 이러는데 그 여자의 말은 대충 이러했습니다. 우리 집은 신을 모셔야 하는 집인데 꽤 오래전 조상부터 그걸 거부하면서 누르고 살아와서 신들이 노해서 자손들을 자꾸 건드린다. 뭐 이런 흔하디 흔한 뻔한 레파토리였습니다. 너무 흔한 이야기라 제가 뭐 따로 대꾸할 건 없을 것 같았는데 한 가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제가 좋아하는 애 이름을 알고 있는 그게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한번 이야기해보겠다고 마음은 감사한데 이제 좀 비켜달라 이렇게 말했더니 갑자기 눈을 막 흰자만 보이도록 치켜뜨면서 너 코스모스 아파트 105동 살지? 네 나이 15살, 키 159, 몸무게 50kg. 너네 엄마 이름 김현숙, 너네 아빠 이름 박지훈, 맞지? 이러면서 제 개인정보를 막 하나둘씩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봤지? 내가 모시는 분이 다 말씀해 주신 거야. 이래도 안 믿을래? 이러면서 진짜 기분 나쁜 목소리로 막 낄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쯤 가니까 저는 무서운 마음도 컸지만 이 여자 진짜 사이코다. 빨리 도망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미 우리 집 주소도 다 알고 있고 어디로 가지? 속된 말로 진짜 못됐네 싶었어요. 그 여자는 계속 낄낄 웃고 있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데 그때 운 좋게 퇴근하던 선생님이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연아, 집에 안 가고 뭐하니? 하면서 다가오시길래 획 뒤돌아서 눈빛으로 제발 좀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빌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언니가 퇴근하면 같이 가자고 했잖아 이러시면서 가족인 척을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젊은 선생님이셨거든요. 우리 학교가 그때 첫 발령이셔서 아마 20대 중반쯤 됐었을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우리 언니도 정말 그 나이 또래였고 그 여자가 제 가족관계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때는 그냥 누구한테든 옆에 붙어서
그 자리를 뜨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여자한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제 손을 꼭 잡고 거의 끌다시피 해서 그 여자를 지나쳐갈 수 있었죠. 따라올 줄 알았는데 따라오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학교가 오르막길에 있어서 좀 걷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 여자가 거의 안 보였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길래 너무 소름이 돋아서 한번 뒤돌아본 이후로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 오르막길을 다 내려오고 나서 선생님이 괜찮냐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셔서 그때부터는 긴장이 탁 풀리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정말 어디에 잡혀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선생님 손을 잡고 한참을 울다가 괜찮다고 집은 혼자 갈 수 있다고 감사하다고 했더니 선생님께서는 어차피 같은 동네 사니까 본인이 택시 태워주겠다고 하시면서 부모님 전화번호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선생님이랑 엄마랑 전화를 하시고 오늘 엄마랑 아빠 두 분이 다 늦게 들어오신다고 하셔서 선생님이 무려 밤 10시까지 저랑 같이 있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선생님이죠. 물론 여담이지만 아직까지 연락 주고받으면서 찾아뵙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이랑 밥도 먹고 그 여자랑 있었던 일 다 대충 이렇게 간추려서 도미걸 같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일부터는 꼭 친구들이랑 같이 하교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선생님이 가신 다음에 엄마가 오셨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는 그날 있었던 일을 아주 상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도 놀랐던 게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거의 있다시피 하고 등교를 하는데 그날 제가 엄마 차를 타고 등교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항상 뒷문으로 등교를 했어요. 그 여자를 만났던 곳이 정문이었고요. 아무튼 엄마랑 인사를 하고 반으로 올라가려고 건물을 지나치는데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그 정문 쪽이 조금 소란스러운 거예요. 원래 애들이 그렇게 모여있지는 않은데 말이죠. 그런데 다들 뭘 구경이라도 하듯 옹기종기 모여있길래 저는 무슨 오늘 캠페인 같은 거 하나? 하고 그냥 반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반에 들어와서 쉬는 시간이 되니까 애들끼리 막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무슨 이야기 중이냐고 가서 물어봤더니 너 오늘 아침에 학교 앞에 서 있던 그 여자 봤어? 하얀 원피스 입고 있던 여자. 그 여자가 계속 정문 앞에 서 있길래 선생님들이 누구 찾으냐고 물어봤더니 막 당장 꺼지라고 막 소리 지르고 난동 부려서 등교하던 애들 다 같이 구경하러 갔잖아. 완전 미친년 같던데? 저는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바로 어제 그 여자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교실을 계속 다리를 덜덜 떨면서 불안해하다가 결국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어제 저를 도와줬던 그 선생님한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자 또 찾아온 것 같다고요. 그러자 그 선생님께서도 뒷문으로 출근하셔서 보진 못했는데 이미 선생님들 통해서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제가 너무 불안해하니까 선생님께서 오늘도 같이 내려가 줄 테니까 너무 떨지 말라고, 아니면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뭐 조퇴하든지 아니면 와달라고 해라, 이렇게 폰을 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통해서 막 엄마한테 울면서 말하니까 엄마가 지금 학교 주변이니까 당장 조퇴하고 집에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담임 선생님께 사정 설명하고 가방을 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반 친구가 갑자기 저희 반에 들어오면서 아침에 서 있던 그 여자가
계속 서 있더니 지금 막 없어졌다. 혹시 학교에 들어온 거 아니냐? 막 이러길래 저 진짜 뭔가 트라우마가 돼서 그 소리 듣자마자 소리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애들은 다 놀라서 저 어디 아프냐고 보건실 가자고 하는데 진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아무튼 조퇴하면 냈던 휴대폰 돌려봤잖아요. 전 그걸로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 여자 학교에 들어온 것 같다. 나 어떡하냐 막 그랬더니 엄마가 지금 학교 앞이니까 올라가겠다. 그냥 반에 그대로 있어라 하셔가지고 애들 손 꼭 붙잡고 그냥 반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 가서 엄마가 반에 도착하셨는데 엄마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쁜 표정으로 얼른 가자고 하셔서 급하게 학교에 빠져나와서 엄마 차에 탔는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혹시 그 여자 오늘 하얀색 원피스 입고 있던?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애들 말로는 그렇다더라 하고 대답을 했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학교 앞에 차를 세우니까 다짜고짜 달려드는 미친년이 있어서 엄마가 경찰에 신고했다. 이제 괜찮을 거다. 앞으로 등하교는 계속 엄마가 데려다 줄게. 이러셨습니다. 엄마한테까지 달려든 모양이더라고요. 다행히 학교에 들어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학교에 담당 경찰관님이 오셔서 애들한테 이런저런 설문조사 같은 걸 하고 저 졸업할 때까지 보니까 계속 경찰관분께서 보초를 서주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여자를 다시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등하교도 졸업할 때까지 계속 엄마랑 아빠랑 돌아가면서 신경을 써주셨고요. 아마 이 이야기를 제 친구들한테 해주면 다 주변 학교 나왔기 때문에 밤길 너무 무서워할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는 예전에 산이 70%이던 부지를 다 깎아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학교가 진짜 동서남북으로 다 오르막길이어서 여학생들은 하일 신고 수업 다니는 건 꿈도 못 꿀 정도로 굉장히 가파른 구조였어요. 그런 학교 중앙에는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이 옆으로 나지막하게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이 학교를 세울 때 그 산 주인이 절대 그 산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해서 그 산만 놔두고 깎아서 지금의 학교의 모습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도서관 옆에는 묘지 7구가 있었고 도서관 앞길 학생식당은 대나무 숲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요. 때는 작년 9월쯤이었습니다. 저는 선배 누나들과 과제를 끝내고 누나들은 다 집에 갔고 저 혼자 남아서 밀린 다른 과제들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학교 도서관은 6층인데 3층과 4층은 24시간 개방 중입니다. 그때 저는 창가 자리에 자리를 잡고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창가 앞이 묘지 7구가 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조용히 과제를 하고 있던 차에 밖에서 엄청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밖을 보니까 여자 여럿이 모여서 시끌시끌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학교 에타에서 조예대 애들이 사고치고 에타에 여러 번 언급된 적이 있어서 그냥 걔들인갑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간혹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 그 옆을 지나다니는데 그 떠들고 있는 여자애들 쪽으로는 눈길도 안 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 정도로 시끌시끌 떠들면 한 번쯤은 고개를 돌려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뭐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한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끼고 있던 이어폰을 빼고 뭔 말을 하는지 들어보니까 쟤들 좀 봐. 쟤들 좀 봐. 쟤들 좀 봐. 쟤들 좀 봐. 그저 똑같은 말만 계속해서 무한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의식도 안 하고 있다가 다시 보니까 옷차림도 다 하얀색 원피스에 머리도 생머리로 길게 늘어뜨리고 여자 7명이 새벽 2시에 벤치에 앉아서 전화만 계속해서 무한반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쯤에 저는 이제 과제를 다 마치고 집으로 가야 했는데 저기 도서관 문 앞에 벤치에 모여서 미친 사람들 마냥 저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저는 안 무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치만 간신히 용기를 내서 도서관 문 앞으로 나왔고 바로 우측으로 꺾어서 최대한 그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때 하필 가방을 덜 닫는 바람에 책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경직된 자세로 그걸 주워서 빨리 떠나려고 하는데 그 무리들이 계속해서 쟤들 좀 봐, 쟤들 좀 봐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갑자기 제 책이 떨어짐과 동시에 말을 뚝 멈추더니 일제히 고개를 제 쪽으로 돌리면서 쟤들 좀 봐. 쟤들 좀 봐. 쟤들 좀. 쟤 좀 봐. 하며 저를 딱 지목해서 부르듯이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 길로 너무 놀라서 막 허겁지겁 뛰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뒤 겨울에 학과 선배들이랑 여행을 갔을 때 제가 그때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니까 거기 있는 귀신들이 우리 학교에서는 전설처럼 들리는 그런 유명한 귀신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때 그 귀신들이 혹여나 야 하는 식으로 불렀을 때 눈을 마주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게 보이고 들리면 그 자리에서 즉시 도망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커뮤니티에서도 제가 귀신을 봤던 바로 그 똑같은 위치에서 귀신을 봤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는데 그 글들을 보면 간혹 제가 선명히 봤던 그리고 선명히 들었던 그때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이야기 혹은 직접 겪은 이야기 아래에 보이시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